역사서 조선 왕조실록.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찬연한 기록 정신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렐 정도로 실록은 우리 조상의 드높은 문기를 보여줍니다. 실록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물을 이해하려 할 때 그것에 대한 단순한 설명은 그 사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록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세계 최대의 단일 왕조 역사서입니다. 단일 왕조의 역사를 적은 책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의 역사를 적은 책이라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책의 권수로만 따지면 중국의 명이나 청의 실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간으로 따지면 중국 것은 우리의 실록에 비교가 안 됩니다. 명실록이나 청실록이 300년도 안 되는 것에 비해 우리 실록은 472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적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 우리 실록이 중국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온 인류 역사에 이렇게 500년 이상을 간 왕조는 대단히 희귀합니다. 게다가 그 긴 기간 동안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록한 나라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조선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기록 정신이 인정되어 실록은 1997년에 혼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됩니다. 같은 왕조 역사 기록이지만 중국 것은 등재되지 못합니다. 기록 정신으로 따지면 우리 실록이 중국 것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록이 지닌 우수성이 진즉에 인정되어 국내에서도 이미 1973년에 국보 151호로 지정이 되었지요. 조선조에 만들어진 기록물 가운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실록 말고도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는 참으로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날 국무회의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비변사 등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외교일지를 할 수 있는 정객사 일기, 제인을 다스리던 의금부 기록인 의금부 등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와 비슷한 성격인 일성록 등 높은 기록 문화를 자랑하는 수책들이 한이 없습니다. 조선에는 이와 같은 정부의 수책만 있는 게 아니지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누구보다도 문기가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개인 문집을 남깁니다. 그런 문집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예 파악도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각 성씨 집안마다 훌륭한 선조가 계시면 다 문집을 갖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기록 문화가 남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제시한 서책의 방대함에서 우리 조상의 하늘을 찌를 듯한 역사 정신 혹은 기록 정신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몰라도 역사 기록에 대해 이렇게 가면하고 철저한 태도로 대했던 민족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조상의 이른바 스케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이 너무 쪼잔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중국인이 경복궁을 보고서 왕이 사는 궁궐 치고는 너무 작지 않나? 경복궁은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과 비교해 볼 때 자금성의 행랑치에 불과하다는 조롱에 가까운 언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긍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화적 열등감이나 패배감과 함께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눅들 것이 없는 게 조선주의 우리 조상은 궁궐 건설 같은 외적인 데에 힘을 쏟은 게 아니라 내면적인 데에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힘을 쓰는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사실 자금성과 비교해 볼 때 경복궁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신기를 설명했던 앞의 책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넓이 면에서 볼 때 경복궁이 자금성의 7분의 4가 된다고 하니 반이 넘습니다. 앞책에서 저는 경복궁을 제대로 보려면 권례의 영역만 봐서는 안 되고 풍수지리학적으로 사산에 해당하는 북악산과 남산, 인왕산, 낙산 안에 들어오는 영역을 모두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스케일은 작은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경복궁을 볼까 합니다. 경복궁이 영역적으로 자금성보다 훨씬 작게 보이는 것은 담이 높지 않고 건물이 크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선의 정치인들은 한 나라의 정궁을 저렇게 작은 규모로 지었을까요? 이 궁을 지을 때 정도전이 왕실의 위엄은 지키되 백성에게 짐이 되지 않게 지으라는 의미에서
검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사치하지 않게 짓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유교의 높은 정치 이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왕실은 유교 이념을 정치에서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보다 더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조선은 인류 역사상 유교의 이상주의적 정치를 실현한 유일한 나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교의 정치 이념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맹자가 주장한 여민동락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은 말 그대로 백성과 모든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사상이지요. 그래서 왕은 무엇을 하든 어버이로서 백성을 염두에 두고 조신을 잘해야 했습니다.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치나 향락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왕은 항상 백성을 두려워해야 했고 스스로를 다지며 검략에 앞장서야 했습니다. 사실 건축학적으로 볼 때 조선은 건축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는 아닙니다. 유학, 그 가운데서도 성리학이 정치 이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크게 짓고 으스대는 그런 외향적인 문화보다는 내면을 단속하고 욕심을 줄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려는 불교가 국시였기 때문에 부처님 나라로 표상되는 절을 장엄하게 꾸미기 위해 외양이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고려 때의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무량수전을 예로 들어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런 고려와 비교해 보면 조선은 건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건축 같은 물질 문화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저는 조선의 이러한 정신을 서원에 갔을 때 많이 발견합니다. 향교에 가면 늘 은행나무가 있듯이 서원에 가면 항상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쁜 분홍색 백일홍이 피는 나무인데 일명 해골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껍질이 벗겨져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서원에 이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무처럼 마음속을 투명하게 하여 겉과 속을 다르게 하지 말고 살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삿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논어를 보면 생각에 삿됨이 없게 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서로 이 정신을 구현한 것이 이 배롱나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원에서 기숙하는 선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나무를 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지고 논어의 높은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건박하고 겸손했다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제가 들고 싶은 예는 바로 임금님의 밥상인 수라상입니다. 여러분도 사극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수라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조품이지만 이 수라상을 보시려면 경복궁에 가시면 됩니다. 경복궁에는 임금의 처소인 강령전이 있는데 이 안에 수라상을 진열해 놓았더군요. 요즘에는 강령전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아 임금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이 수라상에는 밥상이 3개가 나옵니다. 가장 큰 상은 지름이 65cm 정도가 되고 그 외에 작은 언반이 있으며 이보다 더 작은 사각형의 책상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상은 조선인들이 밥상에 놓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가지수의 반찬이 12첩 반상으로 되어 있죠. 이때 12첩이란 밥과 국 그리고 김치나 장류를 빼고 12가지 반찬을 말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전골 같은 음식이 첨가됩니다. 여러분은 이 수라상을 보면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상을 볼 때마다 조선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나라인데 임금 밥상의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에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나면 임금은 다 본인의 부덕에 속출해서 반찬의 숫자를 줄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유럽의 영주들은 큰 식당에 아주 긴 식탁을 놓고 수많은 사람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밥을 먹는 것을 종종 목격했을 겁니다. 중국의 황제는 밥의 종류만 9가지를 먹었다고 하니 반찬의 숫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에 비해 우리 조선의 임금들은 너무 건박한 생활을 했습니다. 온 백성의 어버이로서 모범이 되어 자신부터 철저하게 돌아보는 그런 절제 있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조선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했으니 조선이 500년 이상을 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졸렬한 왕조 혹은 그 유약하고 비인간적인 왕조가 참 지겹게도 오래 갔다고 비아냥거리는데 왜 우리 조상을 또 우리의 과거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이지 다른 어떤 나라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조선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진척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정신 아래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실록입니다. 내면적 가치 가운데서도 조선 정부는 역사 기록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 실록을 만드는 정신은 보통 춘추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공자가 썼다고 전해지는 춘추에 나타난 정신에 따르는 것입니다. 대의 명분에 충실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역사를 서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의 명분이란 유교에서 말하는 왕의 법도를 제대로 지켰는가를 말합니다. 이런 잣대에 의거해 칭찬과 비난을 엄격히 해서 유교적 이념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왕의 뜻에 거슬려도 있는 그대로 쓰는 엄중한 태도가 춘추필법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 보다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록 정신은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노력한 건 조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은 중국보다 더 유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교의 교설에 대한 연구는 아무래도 조선은 종주국인 중국보다 조금 못했지만 실천 면에서는 중국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은 조선이 그네들보다 더 유교적이고 공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칭찬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실록이고 그리고 일기를 비롯한 조선의 수많은 기록물들입니다. 그럼 실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어떤 면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록을 정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여러분에게 친숙한 사극을 통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극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극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TV 채널을 지나치다 사극 대장금을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 중종이 대장금과 창덕궁의 부용지를 걷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지엄한 왕이 빈이 아닌 신분이 별로 높지 않은 여성과 국내를 데이트하듯 걷는 게 너무 생경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언덕 위에서는 대장금을 사모하는 민성호가 질투의 눈을 하고 왕과 대장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권례에서 산책하는 왕을 신하가 몰래 궁궐의 언덕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니요. 이것 외에도 과거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사극에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비판하면 드라마 연출가들은 드라마를 역사물로 보지 말고 창작물로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보는 국민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역사적 사실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은 역사책보다는 이 사극을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국민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도 힘든 점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조선시대를 무대로 한 사극을 보면 왕이 대신 들고 회의를 할 때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죽으라고 뭔가를 쓰기만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을 적는 관리들인 사관과 주서입니다. 서관은 물론 실록을 쓰는 관리이고 주서는 나중에 보게 될 승정원 일기를 쓰는 관리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우선 사관이 쓴 실록을 보겠습니다. 실록은 앞에서 잠깐 본 대로 472년 동안의 역사를 쓴 것이고 1413년 태조실록이 처음으로 편찬되고 마지막은 25대 임금인 철종시대를 적은 실록이 1865년에 편찬되게 됩니다. 물론 철종 뒤에도 고종과 순종이 있었지만 이분들의 실록 시대에 대한 기록은 조선조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편찬했기 때문에 실록에 넣지 않습니다. 이 25대에 걸친 임금들의 시대한 일들을 왕별로 연대순으로 이것을 보통 편년체라고 하지요. 기록한 것이 실록입니다. 실록에는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왕의 공식 일정이나 국가의 공식 행사, 주요 정치적 사건, 고위 관리의 인사, 천재지변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록이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치, 경제 관련된 내용 외에도 법률이나 천문, 의학, 음악, 예술, 종교, 사회문화,
풍습과 같은 생활 문화권의 문화에 관한 내용 등 매우 다양한 기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인 부왕에 대한 실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실록은 양도 대단합니다. 총 1893권에 888책이라 하는데 이 체제는 현재 우리가 부르는 책 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실감나게 글자 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록에 쓰여진 글자 수는 총 5,300여만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고려대장경과 거의 같은 양입니다. 실록의 이대한 점은 글자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록은 필사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것은 단 내부를 찍으면서도 활자를 만들어 인쇄본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인정되어 실록은 1997년에 훈민정음과 더불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록이 세계유산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가 같이 보존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록의 역사 기록이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연구하고 서술하는 데에도 기묘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이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록은 쉽게 말해서 조선의 정사입니다. 정사란 국가가 공식으로 주관해서 정리해 만든 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실록 편찬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록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선 말씀드릴 것은 이 실록 자체가 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실록에 있는 기록들은 정사를 만들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실록은 사관들이 왕 옆에서 쓴 사조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당대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모아놓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왕조가 망하면 새 왕조가 이것을 바탕으로 전 왕조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 과정 끝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정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나요? 그럼 고려의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고려사라는 고려의 정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고려사는 세종 때 편찬된 것인데 이 책은 고려시대에 작성된 고려왕조실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려의 사관들이 쓴 사조가 중심이 되어 각 왕마다 왕조실록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 정부는 이것을 바탕으로 고려의 정사인 고려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실록 역시 아마 조선왕조실록처럼 방대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폭 축소 정리해 에센스만 뽑은 게 바로 고려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사를 만들면 그 자료가 된 실록들은 두 갈래의 운명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따로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따로 보관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려 왕조실록이 궁궐안에 있는 춘추관이나 충주 사고 같은 데에 보관되어 있다가 임진난 때 소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고려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대단히 안타까워합니다. 고려실록이 남아있어야 고려조에 있었던 풍부한 사실들을 접할 수 있을 터인데 정사를 만들면서 그것을 대폭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선조 전공학자들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되었어야 정상이었을까요? 만일 조선이 일제에 의해 망하지 않고 다른 한국 왕조에 의해 망했다면 그 다음 왕조가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사라는 정사를 편찬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록은 폐기 처분하든지 어디다 보관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제는 우리나라의 왕조를 계승한 정식 왕조가 아니었던 까닭인지 정사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제는 그네들의 취향대로 한국을 사정없이 내려깎는 역사를 편찬할 요령으로 조선사 편쇄를 만들어 우리 역사 왜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국사는 절대로 정사라고 볼 수 없겠죠. 사정이 어떻든 우리의 실록은 이런 과정 끝에 보관될 수 있어서 우리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실록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왕이 사망하면 다음 왕이 춘추관 안에 실록청을 임시로 만들어 실록 편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원래 실록이란 왕이 죽으면 바로 다음 왕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왕이 죽고 적어도 3대가 지난 다음에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리가 있는데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실록을 편찬하게 되면 전왕 밑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늙은 신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정한 필법으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늙은 신하들은 실록 편찬의 책임자가 될 터이니 더더욱 공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필연대를 3대대로 하지 않고 다음대로 하는 관리를 만든 것이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자기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의 실록을 빨리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또 그가 새 왕조를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수를 도왔겠습니까? 사간이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자칫 이성계가 행한 역사혁명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관여해서 왕조에 유리하게 실록을 쓰려 한 것입니다. 물론 사관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누굽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죽인 황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관들도 별소리 못하고 그의 뜻대로 실록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일대 뒤에 편찬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록의 서술에는 계속해서 직필 대 곡필의 논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실록정이 임시로 만들어지면 기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관들이 그동안 정리한 사초를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초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재미있습니다. 사관들이 왕과 신하들이 곡사를 논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참여해 그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적은 것이 사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미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든 사초를 자기가 속한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비밀리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관은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왕이 죽은 다음에 실록으로 만들기 위해 실록정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야 이 사초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때 사초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식을 가둔다거나 이중한 벌금을 물게 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내용에 대해서도 일절 발설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화와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기는 사관에게는 엄한 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때 실록 중에 토대가 된 춘추관은 공자의 춘추필법에 따라 역사를 기록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춘추관이란 이름에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춘추관이라 이름으로 불리는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TV 뉴스를 보면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보도를 할 때 항상 춘추관 앞에서 하지요. 사실 청와대라는 이름은 매우 천박한 것입니다. 조선조에는 건물마다 유서 깊은 이름을 지어 불렀지 푸른 기와집과 같은 저작거리에 있는 건물 이름 같은 것으로 궁궐 건물의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미국의 화이트 하우스를 본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춘추관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할 때 많이 쓰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그럴듯한데 원래의 의미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직필을 해서 왕과 신하들의 간담을 싸늘하게 했던 그런 기록 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춘추관이 원래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아는 청와대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요즘의 문화의식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모은 사초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초 외에 중요한 것으로는 시정기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기란 정부 기관에서 보고한 문서들을 3년마다 묶어 인쇄한 후 보관한 자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초가 사관 개인이 쓴 기록이라면 시정기는 공적인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승정원 일기나 앞에서 살펴본 비변사 등록, 일성록 등과 같은 주요 기관의 기록들도 참고합니다. 또 필요하면 개인의 문집이나 일기까지도 참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수없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실록 편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잠옷 복잡합니다. 그리고 간직 이름도 너무 많이 나와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대거 생략하고 줄거리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록을 편찬할 때 최고 책임자는 의정부의 세 정승 가운데 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자는 중경 관료와 젊은 문신들을 세 개의 실로 나누어 배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나이로도 서로 견제하고 각 실마다 서로를 견제하는 세가 형성됩니다. 이런 배려는 모두 실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동인이 되었습니다. 각 팀들이 서로 견제하게 되니까 어떤 집단의 이해에 따라 사료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팀을 걸치면서 사료가 3번 정리되기 때문에 아주 정제된 내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온 원고를 초초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초초에 빠진 내용을 보태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다거나 틀린 것을 거쳐 종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급 관리들이 체지와 문장을 통일하는 등 마지막 점검을 해 정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실록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정초로서 이것을 잘 제본해서 책으로 만들어 각 사고에 보관하면 실록 편찬 사업이
사업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록 만드는 일이 끝나면 초벌 원고라 할 수 있는 최초의 수정 원고라 할 수 있는 종초는 없애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원고들을 없애버리는 이유는 사초의 내용에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 밖으로 알려지면 큰 화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벌의 원고는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조선의 이정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글자를 물로 씻어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세초라고 부르지요. 환경을 아끼는 조상의 섬세한 마음이 읽혀서 좋습니다. 세초하는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검정 바로 밑이었다고 합니다. 세검정이란 위 갈등이 광해군의 폐위를 도모하며 칼을 씻었다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차이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람에서 차이를 치고 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병사들이 동원되어 보안을 유지하는 등 경계가 삼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차이를 설치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이 선연하게 보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종이입니다. 아니, 그 종이가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물로 씻은 다음에도 또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왕실의 실록을 적는 종이니 가장 좋은 것을 썼겠지만 그래도 종이는 물에 한번 약한 법인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저는 종이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그게 허언은 아닌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실록은 사고에 보관됩니다. 이 사고와 얽힌 이야기도 꽤나 많습니다. 또 역사를 직접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려는 조상의 드높은 정신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 아주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원래 실록은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공고란에 춘추관에 두고 다른 하나는 고려 때부터 사고였던 충주 사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충주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조선 정부는 1445년에 전주, 성주에도 사고를 만들어 총 내부의 실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조상의 역사를 중시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임진난 때 터집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 우려했던 대로 경복궁 춘추관에 있던 실록과 충주 그리고 성주에 있던 실록들을 모두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 남은 것은 전주 사고에 있던 것인데 전주 것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조상들의 집요하고 드높은 상무가 아닙니다. 드높은 상문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져 1592년 6월에 이미 적군이 금산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태인 지역에 살고 있던 선비 안희와 손홍록은 실록을 지켜야겠다는 일념 아래 바로 전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실록과 태조의 영종을 보관하고 있던 전주 경기전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던 참봉 오희길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전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전은 전주가 이성계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의 영정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전주 사고 건물을 복원해 놓았기 때문에 사고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모로 유용한 곳이니 시간이 되면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겁니다. 실록을 대피시키자는 의견을 모은 두 분은 주위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전주 사고에 있던 태조부터 명종 때까지 실록 800사권을 태조의 영종과 함께 이고지고해서 힘들게 내장산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다 내장산도 안심하지 못해 더 깊은 산속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록을 지킨 세월이 무려 14개월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부에 실록을 인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7월이 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조상에 대한 존중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길이 없었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만일 이때 실록을 옮기는 데 주동한 한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주동을 한 두 분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이제는 세계유산이 된 조선왕조 실록의 반은 없어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실록이 세계 최대의 단일 왕조 역사선이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세계유산에 등재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지만 승정원 일기는 임진난과 위갈의 난 때 불타 없어져 조선 중기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실록은 온전히 보존했으니 이 두 분의 은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문화 영웅은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두 분의 크나큰 공을 인정해 정읍의 칠보면에 남천사라는 사당을 만들어 이 두 분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후손들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실록을 손에 입수한 조선 정부는 전쟁이 끝나자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1603년에 실력의 재출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조선의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조상의 역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예에서 우리는 다시금 한국 문화에 깔려있는 성성한 문기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실록을 보관하는 사고의 변천이 복잡한데 이에 대해 잘 아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진부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우리 조상이 역사를 보존하려는 숭고한 정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란 후 조선 정부는 전주 것을 저본을 해서 다시 내부의 실록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전쟁의 화를 피하기 위해 아주 산골에다가 사고를 만듭니다. 물론 한양에 있는 춘추관에도 한부가 보관됩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만이산, 봉화의 태백산, 영변의 묘향산, 평창의 오대산에 각각 한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갈의 난이나 병자호란의 발발대에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옮깁니다. 특히 춘추관 것은 이갈의 난 때 소진되어 그 후로 춘추관에는 더 이상 실록을 보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외에 묘향산 것은 무주의 적성산으로, 만이산 것은 광화도 안의 정족산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을 겪은 뒤 조선 말에는 사고가 적상산,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이렇게 4개가 남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들어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정족산과 태백산 것은 조선 총독부가 갖고 있다가 1930년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석 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으로 이전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상산 것은 부안군 장성각에 보관되어 있다가 6.25 때 북한군이 가져가 지금은 김일성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산 것은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했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거의 소실되었는데 남은 약간의 실록이 몇 년 전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실록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기록을 후손들에게 남겨 후세의 기감이 되려 했던 조선의 문기 정신이 한없이 부럽기만 합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 기운이 서서히 부활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만 조선의 수준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